저희들은 병립형으로 비례대표 선출 제도가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 비례선거제, 양당 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의 룰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대 쟁점인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현안과 또 최신 발의하신 법안을 중심으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 12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12월 12일부터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선거제 합의가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분위기가. 민주당은 방금 이제 박주민 의원의 말씀도 이제 전화 인터뷰 들으셨겠지만은 연동형 또 이제 병립형을 두고 아직 그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내일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좀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용인정 불출마 선언을 했고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지도부의 결단을 또 촉구를 했습니다.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이 선거제 개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좀 방향,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좀 방향의 틀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달 12일이면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제 22대 총선이 이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야가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 이제 국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작년 9월서부터 여야를 총합해서 초당적 선거개혁 TF까지 구성을 해서 1년 넘게 지금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어떤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제 선거제도가 빨리 확정이 돼야 이제 룰이 정해지고 또 국민들께서도 이제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례대표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를 두고 의견이 굉장히 이제 팽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제 생각으로 이제 준연동형 제도 같은 경우는 제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패스트트랙까지 도입하면서 마련한 이제 제도인데 우리가 이제 21대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선거 치르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위성 정당이 설립되고 사실 문제점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아쉽더라도 이전 제도로 유기를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지 간에 이 비례대표 제도는 정치적으로 소외계층, 정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소외계층과 또 전문가 그룹들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이제 마련된 제도이니만큼 그 제도의 취지를 10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의견들을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지난 21일 18시간 동안, 그러니까 18시간인데 사실 그 1박 2일이지 않습니까? 전장현 소속 한자협이 이종성 의원님 그 사무실을 불법 점거를 했더라고요. 이 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해서 면담을 요구하면서 또 농성을 벌였던 일인데 해당 단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이제 전장현 산하에 이제 한자협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이제 반발을 하면서 입법을 사실 저지할 목적으로 우리 의원실을 불법 점거한 사건인데요. 먼저 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한자협이라는 게 이제 한국 자립생활센터 네. 총연합회라고 하고 자립생활센터들의 이제 연합단체예요. 한자협 자립협회군요. 네, 자립생활센터 연합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립생활센터가 전국에 한 260여 개소가 이제 설치가 돼 있고 개소당 평균 2억 원이 넘는 이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총 500억이 넘는 이제 국민 세금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 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활동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더하면 연간 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집행되는 이제 중요 사업이 돼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 센터들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로 네. 그래서 복지 시설을 편입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는 이제 이런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반면에 이렇게 이제 법정 시설에 이제 편입하게 되면은 복지 시설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뭐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라든가 네. 종사자 처우 개선 그리고 각종 그 세제 감면 혜택 등 이런 주어지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센터들, 그 과반이 넘는 센터들이 사실 10여 년 전부터 이런 법적 지위를 네. 확보해달라고 요구를 해온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 법사위에서도 뭐 여야 간 이견 없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제 무산시키기 위해서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건을 이제 벌였는데 이제 저들 주장으로 되면 법정 시설이 되면은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자기네 센터들의 어떤 자율성 내지는 독립성이 침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좀 억지 주장으로 이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안은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국회의 이제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또 민의를 왜곡하려는 목적의 이제 테러 행위라고 저는 보고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좀 의지를 좀 밝힌 바 있고요. 예, 불법 점거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국회 방어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국회 사무처에 대고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개시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제 이제 국회 내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다시는 자행되지 않도록 국회 방어 체계에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하셨었고 또 최근에 발의하신 이제 법안을 살펴보면 지난달에 사설 구급차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또 이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고 이 법안을 왜 발의하셨는지 그 계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난달 발의한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제 주요 내용으로는 사설 구급차 운영 업체에 소속된 구급차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 운전 그리고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이런 금지 의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의무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체가 관리 감독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반할 때 행정처분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매년 이제 사설 구급차 운전자들의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내지는 또 무면허 운전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네. 특히 우리가 사설 구급차, 불법 이런 단어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관련 사례들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 개선 방안을 우리 사회가 좀 논의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이제 제출받아서 이제 살펴보니까 네. 이런 사설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들, 네. 병원들이 이제 그런 사설구급차를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335개소 중에서 거의 대부분인 324개소가
뭐 그 운전자들의 구급차 운전자들의 어떤 음주운전이라든가 이게 범죄 경력 조회를 거의 정기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해 이제 만취한 구급 네. 구급차 운전자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그런 사건도 맞아요. 이제 발생을 했고 음주 상태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이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도 무면허도 이제, 있었죠? 예,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구급차 운전자는 이제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이송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발의한 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네. 그럼 응급 환자들의 안전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행사를 좀 빨리 가려고 한 뭐 수십만 원을 주고 총알 택시처럼 좀 네. 이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좀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까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구급차, 사설 구급차들이 정말 우리나라 응급 의료 체계에 있어서 한 축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네. 생명을 다루는 어떤 그런 분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관리 체제가 거의 없어가지고 네. 지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리 감독 체제가 전혀 없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뭐 개인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이런 관리 감독 체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네.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제가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이 관리감독 체계를 만드는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이제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다 좀 포괄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운전자들을 채용할 때부터 뭐 범죄 경력 조율이라든가 좀 강력한 제재 수단을 좀 도입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현재 지금 이런 구급차 운전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인력 네. 수급난도 조금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다가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는 이런 운전자들을 고용하는 사설 구급차 운영 업체들에게 관리감독 책임 의무를 좀 부과해 놓고 우선 법안이 개정되고 이런 체계들이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응급 이송 의외 목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네. 제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설 구급차가 총알 택시 뭐 영업을 했었고 또 이제 그 돈을 주고 이제 고용을 했던 사람한테 뭐 환자인 척해라 네. 뭐 이렇게 연기까지 뭐 이제 그 당부를 했었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로 운전을 하면서 양보하고 비켜줬던 그런 구급차 중에도 그런 차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더군요. 그 보건복지부가 민간 구급차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난 달부터 회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민간 구급차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좀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보건복지부가 이제 민간 구급차 제도 개선 협의체를 이제 꾸려가지고 지난달에 이제 첫 회의를 했고 아마 지난주에도 회의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제 어떤 사항들을 논의할지 그리고 또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는 우리가 좀 더 네. 지켜보고 주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이송 업체들 또 뭐 이송 관련해서 이송 처치료를 좀 현실화하는 방안 대신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논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응급 환자들의 어떤 비용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송 과정에 있어서 이제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 개선 속에 포함돼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네. 이건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제가 발의한 그 법안도 함께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사설구급차 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해서
환자의 이제 안전한 이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협의체 논의 내용대로 제도라든가 법령을 마련하는데 저도 적극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0년 동안 또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힘써 오셨습니다. 또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이 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소신 있는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임기 동안에 갖고 계신 뭐 목표나 다 이루지 못하신 게 있다면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이제 20대 국회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사실 국회에 입성을 네. 했어요.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2021년 5월 달에 이제 각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100분의 5, 그러니까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한 바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다른 어떤 무엇보다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계를 대표해서 국회에 입성해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정책적 또 정치적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그에 대한 어떤 신뢰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정당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장애인 대표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네. 중요하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당 내지는 이제 시민 NGO 단체들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또 정책 우수의원으로 그러셨죠? 4년 연속 수상을 해왔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5개월이 채 남지가 이제 않았죠. 그래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21대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이신 우리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님과 함께 이제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설 구급차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선거제 개편을 합의하기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